근데 조용히 추진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거예요. 이걸 보시면 조용히 처리해야 됩니다. 그 푸른 것도 그러니까 그게 아마 기름일 거예요.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철수 PD입니다. 경제장설전 제11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의 김현민 이사님 동남아시아에서 오셨나 봅니다. 네, 방금 저기 김두일 작가하고 예, 그러셨어요? 동남아에서 공연하고 예. 저만 먼저 왔습니다. 예, 꿈속에서.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 농담이고 벌써 예. 2026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자,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어요. 음, 새 대표를 뽑는 8월 17일이죠. 전당대회가 네. 한 달여 앞두고 연임 도전을 위해서 미리 사퇴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심의 척도는 딴지 게시판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죠. 딴지일보에 뭐 게시판에 글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10년 동안 1,500번 썼습니다. 평균 이틀에 한 번꼴 썼어요. 우리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 밑입니다. 거기에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퇴 입장을 내놓고 바로 딴지에 가서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는 김호준 씨가 운영하는데 게시판이죠. 딴 데 안 보고 딴지만 보면요. 예. 사람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요. 지금 딴지만 보면은 예. 자기는 뭐 당대표가 아니라 다음 당대표가 아니라 다음 대선 주자예요. 예. 그 정도로 아주 편향적으로 되어 있나 보죠. 그럼요. 잘 아시잖아요. 예. 이 가스라이팅 되면은 네. 확증 편향에 빠지면 예. 진영 논리에 함몰되면은 네. 지금 그 상태인데 8월 17일에 음. 자신이 낙선하는 것을 확인하고 네. 아마 그때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런데 그 딴지 게시판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김호준 씨나 그쪽 사람들은 자신들이 친민주당, 찐민주당 혹은 그 유시민 씨가 말한 ABC론 중에서 A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은 예. 그 착각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차기 민주당 당대표는 김민석 총리를 지지했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 쪽 사람들이 정청래가 되는 거를 다시 바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저런 조사를 보면은 예. 이거는 언론사의 농간이다. 조작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조작할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조작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게요. 그런데 저렇게 나갈 거예요. 왜냐? 그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자기 그 어떤 울타리 밖의 세상을 보면은 네. 야 이거 긴장해야겠는데 이러는데 그 자기 내부에서만 보면은 세상은 다 자기 편이거든. 왜 그 우물 안에서만 머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올 생각을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진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네. 사실은 정말 진영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다 해서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친문재인과 결별을 했고 네. 그 민주당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자. 예컨대 이제 대책 없는 권력지향적 페미니즘 문제라든지 네. 2030 세대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은 다음에 집권 못한다. 그러게요. 뭐 이런 생각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캠페인 벌여왔고 뭐 그래서 정천수 대표님만큼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돌 맞고 그랬어요. 이번 지방선거에 2030 세대가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73% 그러니까 이상이 이게 됐어요. 2021년 이후로 아주 예. 고착화된 현상인데 그 친구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젊은 것들이 일배화됐다, 극우화됐다. 딱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밖에 예. 규정 안 하고 더 이상의 대책도 내놓지 않고 예. 그쪽에 줄 섰다가는 그쪽과 함께 갔다가는 완전히 야당되는 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야당되면은 정치 저지능 고관이었죠. 고관여 네. 딴지 게시판 유저들은 예. 슬프겠지요. 슬프겠지만 예. 김어준은 좋아요. 실제로 2030 세대 중에서 일배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잡아봐야 뭐 10% 정도밖에 아닐 거예요.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걔네들은 또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불공정, 위선 이 부분을 질타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일배다, 극우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예. 그리고 다음에 집권 못하면은 또 우리가 그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데 김어준은 좋습니다. 이게 이석현 정치평론가라고 그분이 아주 굉장히 신박한 그 표현을 만들었는데 예. 정치적 군수업자다. 김어준이.
이게 무슨 얘기냐? 군수업자는 평화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예. 계속 전쟁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무기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예. 무기는 또 계속 쓰고. 예, 그래서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끊임없는 선동이라고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김어준은 야당이 돼도 여당이 돼도 좋습니다. 단 여당은 대통령이 자기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해주니까 네. 코어층 운운하면서 코어층한테 마음을 잃으면은 이제 정권 운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고 참 가증스럽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대표에서 사퇴하자마자 정청래 대표가 부랴부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아니, 너무 잘했어요. 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정청래한테 견눈질도 안 할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친문민주당 의원이죠.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친문 세력 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평산마을을 방문했다는 것들을 다 말렸다고 해요. 전당대회 이후로 보자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청래 대표는 아무런 사전 약속도 없이 불쑥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를 한 문 전 대통령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갔는지 사전에 연락도 없이 그런 부분은 내가 알 수가 없다. 예, 그거는 정 대표 본인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라고 제가 말했답니다. 친문 진영, 제가 친문 정치인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데 네. 그래도 상황 파악 같은 것들은 돼 있어요. 아, 윤건영 그렇군요. 의원이. 예. 네. 자, 유시민 작가가 또다시 민주진영 화두의 중심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른바 그 민주진영의 정치인 및 지지층을 뭐 가치 A그룹, 이익 B그룹, 교집합 C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류해서 분석을 했던 이 이른바 ABC론에 의하면은 A그룹에 속하는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코어 지지층이라는 거잖아요. 민주진영의 정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 지지층이라는 말을 먼저 얘기한 사람이 유시민이에요. 그렇죠. 네. 굳건한 지지자들이라는 거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네. 그런데 반면에 이익을 쫓는 B그룹이나 실용을 겸비한 현실주의인 C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면 언제든지 등을 치고 배신할 사람들이다. 뭐 다스베이다가 올라왔을 텐데 예. 보셨다시피 편집 안 했다면은 예. 유시민이 이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하는 네. 그 뉘앙스의 발언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 B시민이에요. 그러게요. B시민. 본인이 제일 먼저 저렇게 네. 이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을 했네요. 자, 그런데 김어준 씨가 자신의 뉴스공장 발언을 통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이 이 코어 지지층이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두 주만 더 지나면은 지지층이 왕창 흔들린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위기입니다. 지지율 낙폭만 보면 문정부 때 첫 번째 위기였던 조국 사태 비견될 정도로 낙폭이 커요. 예. 중도의 약보수가 아니라 코어가 빠지는 것이다. 이거는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팔짱을 껴버린 겁니다. 예, 팔짱을 어떻게 하나 보겠다. 원인 분석이 정확하고 조치가 빨라야 다시 팔짱을 풀지 아니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팔짱을 끼다가 등을 돌린다는 거죠. 저거는 협박같이 들리는데요. 그렇죠. 왜 예. 말을 안 듣냐. 예. 내 말을 들어라. 지금 예. 그러고 있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 진영 안에서 뉴 이재명이 그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구친문 그룹 20년 민주당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뿌리치지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잘 보여라. 그러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문재인을 만만하게 보는 착각을 하는데 친문을 쳐내고 그 자리에 새로 유입되는 이들로 채우면 외연이 확장될 거라고 하는 셈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 산수가 안 되는 셈법이에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코어 지지층이라면서 왜 흔들려요? 모르겠어요. 그 코어는 네. 코어준. 코어준. 아, 코어준요. 코어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코어는 코어인데. 네. 그들 지지층의 문제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그들이 섭섭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그 같아요. 쥐가 섭섭해놓고 네. 무슨 저 코어층이 섭섭해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솔직히 자기가 말하는 코어라고 하는 게 자기 신자들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그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뭐 인사 문제라든가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민생 개혁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인데 정부는 민주당 당론을 따른다고 해왔잖아요. 그동안 주곧. 예. 그다음에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지켜왔었고 실제로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검찰청을 없애버렸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기소 분리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것도 오늘 예, 발표했지 않습니까? 다 정리가 됐어요. 예.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은 예. 만약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네. 국민들의 어떤 억울한 점, 네. 그리고 피해를 보는 점 이걸 좀 당이 수고해 달라라고 얘기한 거지. 보안 수사권을 지켜라, 네. 유지하라 이런 그런 얘기는 말은 한 적이 아니었거든요. 없어요. 예. 그런데 뭐 지금 이 상황을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을 고집하고 이 나머지 자기들이 말하는 코어 지지층 A라고 불리는 김어준 신도들은 마치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서 네. 폐지를 주장하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도식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단 한 번도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다시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네, 네. 다만 보안 수사권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없앴을 경우에 경찰이 너무 비대한 권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보안 수사권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다른 기관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 이 정도 워딩이었거든요. 그 영화 1987 보게 되면은 예. 1987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하정우 검사로 나오잖아요. 예. 김윤석 씨는 거기 경찰로 나오고. 맞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치안본부 탁 치면 윽하고 경찰, 예. 거기가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경찰의 고문 수사를 예. 알아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 하정우 검사가. 그래서 문제 제기하려고 그러니까 예. 막 그 김윤석 경찰이 한마디로 검찰과의 자존심 대결에서 네. 눌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발발할 가능성이 없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고소고발 안 당해본 사람들이 그냥 스피커들의 말만 듣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년 동안에 210건이나 고소고발 당해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경찰 단계에서 네. 힘 있는 자들이 음. 경찰에 힘을 써가지고 기소가 안 될 것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은 경찰 단계에서 다 사건을 빼버려요. 다 그렇지. 무혐의 처벌을 해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검사가 네. 정치 검사도 있고 부패 검사도 많이 있고 네. 그렇지만 당연하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법고시를 패스했거나 네.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고 예. 그 법률가의 손을 한번 거치는 네. 것과 아예 그냥 비법률가가 결정해 버리는 것 차이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검사들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네. 보안 수사권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누군가가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약간 보수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조차도 당론에 따르겠다 했거든요. 네, 그 예. 책임은 당이 지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말 예. 국민 걱정돼서 그렇게 한 건데 이걸 예. 무슨 자존심 대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지금 만들어 버렸으니 그러게요. 기자들은 정치 중독자들이에요. 참 아무튼 김민석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원칙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고 민주당에게 다 맡기겠다.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생 입법 개혁을 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건 정말 제가 팩트 체크를 해둘 수 있는 것이 그동안 민생 입법 개혁을 민주당이 안 한 거거든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 1년 동안에 정말 많은 민생 입법 개혁을 해서 민주당으로 입법을 해달라고 다 보냈어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 중에 있는 건이 210여 건입니다. 그것만 통과시켜줘서도 이재명 정부가 입법 개혁을 아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왜 통과를 안 시켜준 겁니까? 이미 2월에 그 당정청 회의 때 김민석 국무총리와 예. 강훈식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부분을 앞에 있는 정청래 면전에다 대놓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죠. 지적했어요. 예. 비서실장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온 것 같아요.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뭐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이재명을 마지막까지 지킨대. 허허. 뒤통수나 치지 마세요. 그 일반 저기 하고 시민들은 있어요. 그걸 잘 모르시는 건지 예.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딴지 게시판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 안에 갇혔으니까 정청래가 처음부터까지 너무너무 잘한 줄 알아. 그 심지어는 이번 선거 결과 누가 봐도 패한 건데 이겼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네. 예. 자, 유시민 작가가 금요일 날 다스베이다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진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독단적 인사와 검찰 개혁을 지체해서 대통령의 재개발식 독단 정치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개혁하고 싶으면 증축을 해야지 이거 재건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재개발식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증축은 예. 기존 건물에다가 이제 얹는 것이 증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존 건물이 바로 20년 신문 기득권입니다. 거기다 예. 신명이 뭐 나름대로 뭐 건물을 짓고 싶다, 구조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살짝 올려야지 20년 이 기득권을 건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른바 SNS 기반 과시 세력 및 이른바 촉법 용역의 실태를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촉법 용역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촉법 소년을 예. 연상하게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젊은 그 평론가들, 네. 그 이른바 젊은 인플루언서들을 겨냥하는 것 같아요. 오. 예. 아니 다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사회적으로 그 지위에 올랐고 예. 다 40대 초반이거나 30대 후반인데 이 사람들을 촉법이라고 얘기하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 40대 평론가들은 촉법 평론가들이고 뭐, 그렇지. 본인처럼 60, 70대 되시는 분들은 뭡니까? 뭐 완숙하고 뭐 정돈된 예. 뭐 평론가인가요? 제가 봤을 땐 예. 저기 촉새 평론이에요. 아, 촉법이라고 상대를 그렇게 비하하면은 본인은 촉새 아닙니까? 원래 그랬던 분인지 어쩌다가 저렇게 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코너에 예. 몰렸어. 아, 그래요? 그 새로운 세대들이 막 올라오는데 네. 논리와 진심으로 무장해서 오니까 예. 이 긴장하는 거지. 옛날에 저 유시민이 한마디만 하면 그게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되고 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예. 자, 인사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물론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야,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거야? 라고 말한 적도 있을 정도로 불만이 좀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섭섭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코드 인사, 이른바 탕평 인사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와 이전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주 진솔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진영이라든가 네. 특정 계파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인사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럼요. 어느 정부나 예. 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열린광 TV에서 하는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제 차 안에서 하는 방송에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진영의 모습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1년이 지난 시점하고 너무 이 도플갱어처럼 흡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대선 승리 이후에 국민 통합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발탁하는 이른바 탕평 인사 정책을 시도했거든요. 참여정부 초대 총리로 고건 씨를 전격 기용하기도 그렇죠. 했었고요. 그리고 윤광훈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김장수 국방부 장관 등 보통 굉장히 그 온건 보수 성향의 이 군인들이었는데 김장수 씨는 나중에 저 한나라당 갔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민정수석에도요.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 3부장 출신이었던 당시 법무법인 김앤장의 박정규 변호사를 임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검찰을 제대로 알아야 검찰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였는데요. 노 대통령 참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혜가 있어요. 조국 씨를 민정수석으로 했었잖아요. 그 사람은 검찰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 얼마나 무시당했는데요. 문재인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 1호가 검찰 개혁이었는데 네. 검찰 개혁 못했잖아요. 못한 정도가 아니라 조리돌림 당하고 개망신 당했죠. 결국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기 검찰이 막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을 그냥 멸문지화하듯이 쑤시고 후비고 그럴 때 그때 네. 민정수석이 나서서 검찰을 통제했어야 했는데 그렇죠. 김조원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예. 김조원 씨가 아무 역할도 안 해가지고 당시 그 민정수석실에 있던 어떤 분 비서관이 네.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고. 이름만 대면할 만한 분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아주 욱했어요. 예. 살짝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얼마나 강하게 욱했는지. 예. 강하게 욱. 예. 최고로 강하게 욱했겠군요. 네. 예. 당시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의 인사 논란에 코드 인사라고 하면서 함께 싸운 동지들을 외면하고
외연 확장이라는 이유로 보수 안정형 인재 영입을 하는 것을 두고 볼멘 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 사례가 안병영 교육부총리라든가 오명 과기부 장관 등 보수 안정형 인사들의 기용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서 청와대 비서실장에 김우식 연세대 총장을 영입을 했었고 여권 내 개혁 진영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신임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당시에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시민 씨가 코드 인사는 다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가요? 아이, 그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 결국 노무현 흔들기를 했던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은 결국 동계를 비롯해서 기존 구주류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혁 성향의 신주류 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인해서 노선 갈등이 심화되면서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린 우리당이 창당이 되기도 했었죠. 네. 노무현 임기 말에 민주진영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라고 외쳤잖아요. 예. 당시 노무현을 가장 먼저 배신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친민주 코어층임을 주장했던 A그룹. A그룹. 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김어준 씨 방송만을 보는 사람들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코드 인사만 하고 실용 보수 쪽 사람들을 잔뜩 기용하는 인사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이 그때와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저도 뭐 이 인사는 불만이긴 합니다만은 이뉴한 전 의원 대한적십사자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놓고 많은 또 말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인준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 대한적십사자 회장은 선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적십사자 중앙위원회가 뽑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인준만 하는 건데 역대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도 중앙위원회가 인준한 회장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이건 해야 하는 거라요. 그냥 인준을. 그래서 된 건데 이걸 마치 이재명 대통령 탓인 걸로 몰고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용했던 친문 인사들을 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네. 김경수, 문정인, 전재수, 윤호중, 김경엽, 최인호, 김성주, 오상호, 김유임, 인태현 씨라는 분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인데요. 김어준 씨의 처남이거든요. 네네. 저렇게 많은 임정옥 작가 오빠인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친문 인사들인데 아니 저분들 다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면은 예. 저기 예를 들면 뭐 김용민이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제가 들어가 있다. 예. 그러면은 능력과 자질과 무관하게 비난받았을 겁니다. 아이고. 잣대가 달라 잣대가. 예. 어? 잣대가 통일해야지. 저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저 자리 간 거면은 네.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잘하라고 응원 받아야 되는 거고. 심지어 얼마 전에 그 정부 광고도 우리가 다 뭐 친 김민석이어서. 아, 그건 제가 정말 받는다. 억울해요. 저희한테까지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댓글 달렸는데 정치 선수는 너 돈 받았지 정부로부터 진짜 억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작금의 민주진영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쇼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한 1년쯤 가면 이제 정보 또는 접촉 어떤 교류의 폭이 많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운용할 수 있는 인재 풀이 한참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늘어났으니까 좀 더 폭넓은 인재 수용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386에만 의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 한국 정치 1년 오지 못합니다. 자꾸 편파적으로 갈라서 보려고 하는 사람 눈에 자꾸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점차 인재 풀이 넓어져 간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과 중진 의원 대통령 정책을 대응할 때 입장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력을 좀 세워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면요 살아남을 정권 없습니다. 살아남을 정당 지도부도 없습니다.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지도부 혼자서 어디 국민들한테 나가도 지도부 하나만 딸랑 내보내고 따라가는 국회의원도 없고요. 그런 정당이 어떻게 지도력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소야대에다가 전 언론 이렇게 흔들어대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흔들어 놓고 국회에서 해줄 건 안 해주고 나중에 와서 책임져라,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견제가 아니고 할 땐 맡겨주고 정책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라 이거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도 못하게 해놓고 책임지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저거를 이제 아니까 노 네.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해서 아니까 네. 흔드는 거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씨한테 그런 말 했다면서요. 자네는 정치하지 말게나. 저 우려대로 지금 저 우려대로 이 대통령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친문 예. 기득권 세력들. 자, 저희 열린감TV는 민주진영의 분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 땅에 윤석열, 김건희 같은 괴물 부부가 탄생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매체도 하지 않는 김건희 일가의 각종 이권 사업을 통한 축적된 부를 추적하는 데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도 저희 열린광TV는 또 다른 이제껏 알려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열린광TV 취재팀은 김건희 일가의 고향인 양평 병산리를 취재하던 중이에요. 그들 일가가 보유한 병산리 천번지 일대 바로 아래 야산에서 포크레인을 동원을 해서 펜션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업체 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업체 사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희는 매우 믿기 힘든 주장을 듣게 되었는데요.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양평의 한 사찰에 땅을 기증을 했답니다. 현재 그 사찰이 무려 400억 원대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그 양반이 기부도 합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 업체가 왔어요. 유명한 그 불교 그 절로 놓은 게 아니고 불교 문화재단 뭐 이래가지고 뭐 정확히 고려불교 라고 종이 많잖아요. 아니 근데 와 그게 400억인가 들어갔다 하더라고. 400억. 나는 완전히 돈 발라 나무 이런 거 하나 그 울진에서 그렇잖아. 근데 서울에 가면 그게 김건희와 관련된 절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 엄마 김건희 엄마하고 엄마가 이제 그래갖고 거기다 땅을 줬다는 이야기 있는데 안 보니까 누구 뭐 엄마가 최은순 엄마가 해가지고 뭐 기증 기부 비슷하게 했는가 봐요. 네, 저도 저기를 자주 갔거든요. 저 굴다리를 지나서 네. 좌측으로 가면 그 이른바 분홍색, 분홍색 그 건물이 있는 곳이고 우측으로 올라가면 이제 김건희 선산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땅이거든요. 저기가 다 김건희 일가 땅이에요. 네. 최은순 씨가 그 땅의 일부를 그 사찰한테 기증을 했다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공사업체 사장의 주장이 땅 기증에 그치지 않고요. 해당 사찰 부지는 군부대 주변이기 때문에 자연 녹지로 아직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개발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인데 최은순 씨가 이 규제를 풀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김건희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ESIND라는 시행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 본인은 그 대리인 업체가 어디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주고 하여튼 땅하고 허가가 나기 힘들고 그렇죠. 군부대 그걸 풀었다는 건 대단한 거야. 그럼 최은순 좀 이중 좀 작용했겠네. 그죠. 뭐 뒤에가 또 우리 보안교가 들어가서 길을 물고 이쪽은 붉은 거더니 이쪽이 보안교 들어가고 그거 푸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아마 김건희 거. 김건희 거라 그러더라고. 그게 자연 녹지 않아. 못한다고. 그러니까 김건희 거라고 대부분 얘기하더라고. 그게 이제 김건희 오빠가 여기 이제 토목 사업을 하잖아. 시행은 하잖아. 그게 안 났어. 어차피 요번 하나 부동산 하나 뽑아. 그렇게 그 사람이 났었지. 그런 건 대충 알아요. 나도 포크레인 사장님인데 나이도 그 오빠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그 누군가는 대충 알아요. 네, 공사업체 대표는 그 개발 허가를 풀어준 사람이 김건희 씨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 김건희 씨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구치소에 있어서 반론권을 못 주고 있다는 점. 언제든지 이 보도에 대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 반론권을 부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각도로 저희가 계속 취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뭐 매듭은 짓지 못하지만 이 병산리 일대에서 낙골 땅이라든지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접근을 좀 저희가 해봤습니다. 하면서 공사 인허가를 미끼로 언더커버 취재를 좀 시도를 해봤는데요. 공사업체 사장은 컨설팅 용역서를 넘겨주면 건축 인허가 문제를 조용히 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까지 건네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양평이라는 지역에는요. 부동산으로 남 등쳐 먹는 사람하고요. 건축공사로 돈 버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농협 직원이라든가 선생님, 공무원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막 읽고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고 또는 자기 같은 사람밖에 없다. 네. 예, 자주 섞인 발언까지 내뱉었는데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의뢰해가지고 용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주시면 그걸 한번 드릴게요. 그걸 주시면 조용히 처리해야 됩니다. 바로 사장님이 직접 사람 만나고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양평은 부동산, 남정치라고 공사하는 이런 걸로 돈 버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기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농협, 학교 선생님, 공무원 빼놓고는 전부 다 노가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똑같은 놈이거든요. 네, 그 경기도 양평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네. 거기에 대부분 자연 녹지 지역이거나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서울보다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자연 녹지나 그린벨트를 규제를 풀려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 예. 왜냐하면 또 게다가 거기 남한강이 지나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제한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개발 인허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10년째 계류 중인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금방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양평이 이른바 건축 허가방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예. 건축 허가방. 거기서 도움을 받아야만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건축 허가방이라는 그것을 운영하는 핵심 인물이 있는데요. 그 핵심 인물에서 건넨 명함의 주인공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 거예요. 딱 봤더니만 김선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선대? 김선대. 이른바 양평군에서 용문 면장하고요. 예. 서종 면장을 지냈던 현역 국회의원 김성교 의원의 친동생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김선 나도 예.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명함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 예. 저한테 전화 주시더라고. 행정적인 업무가 집행합니다. 사장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쉽지만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장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 3건이 지금 10년째 계류되고 있거든요. 요 수공리라면 있고 그분도 내가 안 해줬는데 개별에서 이사까지 하신 건데 기자를 막 떠들어 땅대 대대로 반대. 아니 내가 이걸 돈을 안 하면 그래서 아니 양평에도 허가방이 있습니다. 응? 양평에도 허가방이 있습니다. 허가방이요? 네. 사장님 같으신 분들이 그런 걸 하려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요. 네, 깜짝 놀랄 만한 진짜 말을 해주셨는데 저 양평의 이른바 허가방 사람들이 양평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성교 의원의 동생 김선대 씨와 아예 자신이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다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양평에서 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여기를 통해야만 된다. 김선교 의원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른바 난다긴다 하는 권력자들이 모여 산다라는 생생한 증언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는 분들 지역이 그리고 뭐 이장들도 잘 내고 또 뭐 공무원들도 조금 편하게 하고. 이분 김선대 선생님도 면장까지 하셨잖아요. 예. 면장도 하는데 뭐 제가 사무실을 같이 씁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인사드리면 예. 그 지역사회에서는 그렇죠. 뭐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 들어가는 그 입구 자체가 낮고 그리고 병상리가 조금 센 분들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관, 민,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남다긴다는 사람은 그쪽에 다 있거든. 네. 참 그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의 동생 김선대 씨. 정말 저는 놀랄 만한 일이라서 좀 믿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더니만 저 건축업자 대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김선대 씨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통화를 한다면서 확인을 시켜줬구나. 손님을 한 명 모시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인맥을 가시했는데요. 언더커버 취재를 하셨구나. 예. 그러면서 직접 건축 허가를 풀어줄 테니까 네. 약속한 돈은 지켜라 라고 말을까지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아, 양평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 여보세요? 어디 나가셨어요? 아니 손님 한 분 모시고 갈까 했더니 인사만 하면 예.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합시다. 예. 제가 아무리 영향력이 사장님과 참 인상이 좋아서 예.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도와드리는데 저도 뭐 제 여동생이 군 의원이고 또 지역구고 그 전임 의장은 뭐 다 압니다. 국회의원까지 다 압니다. 그래 풀어드릴 테니까 사장님이
약속은 지키십시오. 그게 돈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내 돈 들어가는 거지. 예. 이제 저 언더커버 취재니까 예. 이제 뭐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그렇죠. 예. 저기 가서 일단 기름을 기계에 예. 뿌려라.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상납을 해라. 그런 다음에 돌아오면은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한 돈을 그 동생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라는 가설을 허가방, 가능하겠어요. 허가방이니까 아. 예, 인허가를 내려고 하면 건축하려면 인허가가 필요하니까 예. 그럼 이 허가방을 통해서만이 인허가가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야, 저거 거의 시스템화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10년 걸릴 거를 예. 여기 허가방을 통하면 금방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야말로 급행료를 예. 낸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성교 의원의 동생이 김선대 씨가 있다는 야, 거고요. 이거 수사가 저 필요한 대목인데. 그렇죠. 수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서 공사업체 사장은 이번에는 김성교 국회의원 동생 김선대 씨가 가볍게 인사만 나누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만약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글로 적으면 자세하게 자기가 요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허가 문제를 쉽게 풀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오늘 행정장은 인사만 드리고요. 네. 인사만 알아놓고 뭘 하셔야 되는지를 글로 다 적으셔야 돼요. 예, 제가 정리해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드릴게요. 네, 근데 공사업체 사장은 저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자기의 여동생이 양평 군의원인 지민희 의원이라고 또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 예정지가 바로 동생의 지역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기까지도 하고요. 네. 지역구 의원인 동생의 힘을 빌려서 건축, 인허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거듭 장담까지 합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동생이 담당 지역 담당 의원입니다. 지민이라고. 지민이 의원이요? 그런 식으로 또. 담당 지역구니까. 지금 옛날 분들하고 이야기 안 하셨고요. 이번에 됐습니다. 재선됐어. 그래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언더커버 취재는 합법입니다. 함정 수사도 하는데요, 뭘? 계속해서 공사업체 사장은 양평이 사업하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이라고 하면서 돈으로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머리를 써서 인맥을 동원을 할 것인지 잘 판단하라고 종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을 위해서 외부에 너무 많은 정보가 흘리지 말라며 철저한 보안과 입조심을 거듭 당부하기도 했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들어보시겠습니다. 양평이 좀 무서운 동네잖아요. 여러 굉장히 강한 동네. 그래서 사장님 하시는 사업도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그래서 막 돈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머리를 써서 돌릴 것인가, 그거를 사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지. 예, 무슨 말씀이냐. 공사 하고 안 하고 이거는 돈 맞으면 줄로 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흘리지 마시고. 돈만 주면 줄을 선다. 심각하죠. 현재 국민의힘 김성규 의원은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가 돼서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양평구수 재직 당시에 양평공공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김건희의 모친 최은수 씨의 모자에 청탁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현재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 사람 자체가 이제 양평 군수 출신인데. 그렇죠. 예. 아이고, 야, 세상에. 공직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물론 아직은 뭐 재판 중이니까 예. 시시비비는 가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끔찍하네요. 자,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일명 그 허가방의 김성교 의원의 동생 김선대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김선대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감사원 감사를 숱하게 받았고요. 형인 김성교 의원이 군수가 되면서부터 오히려 여기까지 끌려다니는 신세가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서종변장으로 재직할 때가 마침 민주당 정권 시절이었는데 회전교차로 공사 문제를 빌미로 억지 트집을 잡는 바람에 결국 정년을 7년이나 남겨두고 공직생활을 그만뒀다라고 또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이 다니셨다. 누가? 김선대 희망사님 아니세요? 네. 맞으시죠? 네. 김선대 의원님하고 저도 감사서부터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저 양반 군수 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나는 맨날 끌려다니면서 네? 그 군수 3번에 남들은
야 형이 군수 3번 해갖고 좋겠다 뭐 국회의원 2번 하니까 좋겠다는데 그때서부터 지가 죽어갖고 제가 그래서 7년 남겨놓고 퇴직을 했어요. 그 저 민주당 정권 되니까는 뭐 해종교차로 하나 한 것도 특집을 잡고 나를 징계를 주면 괜찮은데 밑에 직원들을 징계를 주니까 아유 내가 나간다. 이제 7년 남겨놓구나.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좀 알아봤더니만 저 김성교 동생 김선대 씨 주장하고 좀 달랐어요. 김선대 씨가 서정면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진행됐던 그 회전 교차로 공사와 관련돼서 비리 정황이 포착이 됐었고요. 검찰의 내사가 시작이 되니까 황급히 공직을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겁니다. 아이고 예. 참 형제가 나란히 참 예. 서종면이 어디냐면은 그 서종아이 씨 아마 아실 거예요. 맞아요. 예. 저기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네. 보면은 강변입니다. 네. 강변, 북한 강변. 그렇죠. 네. 네. 김선대 씨는 본인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공공지구라는 용어조차 몰랐다면서 선뜻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놨는데요. 특검 조사를 받던 중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전 단원면장 정모 씨를 언급하면서 그가 과거 자신의 곁을 지키던 조수였다고 말을 하면서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왜 끌려갔냐면 그 아파트도 요거예요. 조그만 거야. 요 조그만 거야. 그 김지호 씨가 한 게 네, 맞아요. 거야. ESIND 거기. 나는 저게 그냥 개인이 와서 아파트 짓는 건지 알았지. 난 여기 살아. 그 맨날 저 면장하면서 군청에 가장하면서 출퇴근하느냐고 저 아파트가 들어오나 보다 그랬지. 난 저게 공공이거든요. 공공지구라는 용어를 나중에 고속도로가 문제되면서 텔레비 보면서 공공지구를 알아서 그랬는데 내가 거기 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10몇 년 전에 내가 공공지구 좀 잘 좀 부탁해요 이런 게 진술서가 나와 있어. 난 공공지구를 알지도 못해. 그 사람도 잘 몰라. 아니 근데 그래서 그 친구 하나 죽었잖아 면장. 걔가 내 조수로 4년을 있었어요. 내가 인사 담당했지. 저 보주로 있었거든. 그러다가 내가 저 소정면장 했지. 소정면 부면장 했었어. 근데 너무 아까운 놈을 잃어갖고. 네. 저 나름 실력자인데 저 사람 만나려면 입장료가 있어야 했을 것 같고 예. 뭐 입장료가 없다면은 정말 먹일 돈이 어마어마해서 그래야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나 준다고 했기에 저렇게 만나줬을까 싶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저희 취재팀이 계속해서 언더커버 취재를 통해서 이 건축 인허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과거에 서정면장, 용문면장을 지냈다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한다. 양평 구민들이 꽤 극성스럽고 반대를 위한 반대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 난간부터 극복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어떤 그 과정,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양평이라는 데가 저도 소종에 몇 번 들어오려는데 못 들어왔어요, 결국. 제가 이제 소종면장도 하고, 용문면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양평 시점은 제가 잘 아는데, 양동은 좀 쉬워. 그리고 거기는 일권역에다 들어가. 그래갖고 좀 쉬운데,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심해, 나도 여기 고향이지만은 심하게 얘기하면 좀 극성스럽다랄까? 무조건적인 반대가 많아.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런 난간은 또 고치셔야 돼요. 자, 김성교 의원 동생 김선대 씨는 슬슬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이제는 선수를 좀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수. 예, 선수. 선수를 데려와서 허가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땅의 용도 지역까지 바꿔주는 대대적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직 산림청 직원까지 동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에 뭐 좀 넣어줘야 된다. 그렇죠. 입에 넣어줘야 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구체적인 인허가 해결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규모도 크고 지금 아까 말씀한 뭐 배옥재단이 그러면 규모도 크고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이 고도에 많이 해보던 사람. 그럼 제가 이제 인맥이 수원에 이 행정사의 교수가 있고 인허가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산림청에
산림청도 뭐 여기 원주청 어디청 있잖아. 그 출신 같이 행정사에 들어가 있어요. 셋이 같이. 왜냐면은 이거를 여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산림청에서 나온 사람은 용도 지역까지 바꾸는 작업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예. 참 이제는 하다못해 그 인허가 선수 교수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그 인허가 관련돼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는 겁니다. 한번 자기가 오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서 치밀하게 사전 대비를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강조를 하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 사람들 위주로 주도를 해갖고 응자한 거 나하고 교수님을 한번 미팅을 하자.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허가에 대해서는 뭐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내가 한번 오라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해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약점 잡히면 안 돼 내가 봤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역할 분담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외부의 전문가들과 양평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힘을 좀 이렇게 합쳐가지고 조직적으로 인허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수입료 정도는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공동으로 함께 움직여서 현장을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그 수입료 정도도 뭐 이렇게 제가 연결해도 뭐 해도 그러면 뭐 우리가 공동으로 한다. 왜냐면 현장에서 움직이는 건 내가 있어야 될 거고. 그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이 그 마당발이니까는 인맥이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이거 어차피 그런 거는 양반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미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대 씨는 자기가 토지 보상 실력만큼은 전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럽다. 라고 말합니다. 점점 얼마를 줘야 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양평군의 인허가 행정이 너무 느리다고 하면서 현 양평군수 전지선 씨를 또 탓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 361 텐데. 그러면서 자신을 통하면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인허가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들어보셨습니다. 얘기네. 이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뭐 저도 이제 둘째 가라면 서울 정도로 하는데 또 이제 인허가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IPSS가 그래갖고 그 시스템을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양평군은 행정이 늦어갖고 이 측량사무소 애들이 자기네가 접수를 하고 막 그래요. 이거 다른 지역은 행정사가 접수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군수가 그런 거나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악순에 해러 다니고 그래서 안 돼. 하여튼 어디 가서 물어봐도 누구보다도 빠르게 여기 몇 번째인지 아세요? 저희 취재팀이 최은순, 김건희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살짝 꺼내봤거든요. 살짝 꺼내보니까 바로 그때부터 경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인허가 문제는 나를 통해야지 우리 형까지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 모두가 gon란해진다. 이런 말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이제 나 최은순이 이름 나와갖고 좀 찝찝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내가 주도를 하는 거다. 저기 그 아까 권위 되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해서 그냥 뭐 무난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혼자서 뭐 일을 저지르고 감수하는 건 다 좋은데 또 저 의원님까지 엮일까봐 아니 뭐 동생이 하면 그게 그거라는 거야 얘네는. 김선대 씨는 주변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조용히 일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맞는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인허가를 수원에 있는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자신은 배후에 숨어서 막구 조종자 역할을 하겠다는 치밀한 계획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유 컨설턴트네. 컨설턴트. 이게 바로 컨설턴트가 하는 그렇습니다. 일입니다. 이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양평에서 일을 해보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야기가 딱 나가는 순간 지금 수도비 무슨 일이든지 그 허가를 잘 받는 사람은 근데 조용히 추진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거예요. 댓글을 많이 걸어요. 자기 게 아니면 무조건적인 그런 이제 여기 그런 게 이제 많기 때문에 저도 조용히 양반도 좀 조용히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수원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형태를 갖춰서
제가 같이 그렇게 해도 김선태 씨는 양평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무조건 보안이 생명이다. 딴 데 가서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말아라. 하다못해 측량업체도 찾아가지 말아라. 여기서 뭔가 말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건 양평만이 아니지.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를 통해야만이 예. 양평에서는 모든 건축 인허가가 된다. 또 이게 외부로 예. 그 뭐 이야기가 흘러나가서 자기가 그 곤란한 처지가 되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네. 예. 어떡합니까? 이미 다 나갔는데.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양평이 좀 위험한 거보다 여기 규제가 진짜 내가 여기 공무원생활 평생을 했지만 여기보다 까다롭고 이게 해결되면 이게 걸리고 이게 여기 한 9개, 10개 법이 같이 중첩돼 있다 보니까 규제법이 그래갖고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납골당이 추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여기 사무실 밖에 나가서 이거 퍼뜨리는 순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지자체에서도 여기가 인구도 13만이 안 되고 조금 안 되잖아요. 근데 출입기자 제일 많은 데가 이 양평.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막 만들어. 그 아니면 말고 식이 너무 우리가 처장 사무실을 가지 말라는 이유가 처장 사무실에 가는 순간 쫙 다 터집니다. 네, 저희가 1차 취재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저거는 수사가 좀 필요할 내용이 수사할 아닐까, 일이에요. 생각이 예, 듭니다. 수사할 일이고 예.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했는데 네. 이거 아주 시스템이 착착 갖춰져 있네요. 그러니까요. 어느 누가 예. 나타나서 이제 말하자면은 룰을 바꾸고 예. 어느 누가 또 이렇게 관청을 뚫고 예. 역할 분담도 다 돼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저 허가방, 김성교 의원의 동생 김선대 씨가 운영하는 저 허가방에 대한 양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평의 시민단체와 함께 저희가 보강 취재를 했던 내용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네. 결정적인 증거들을 취합을 해서 고발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 고소고발이 없으면 또 저들이 끊임없이 저지를 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아마 저들이 그 허가방을 없애거나 할 수 있는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라면 그것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네. 일단 말씀을 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네. 형님 몰래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또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예. 김선태 씨가 혼자 했을까? 김선조 몰래? 양평군청에서 도와주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또 의심돼 볼 수 있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예. 정권 교체가 네. 돼야 합니다. 이번에 양평 또 군수가 또 그 사람이 됐어요. 아이고.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가 세상을 바꿉니다. 예. 군수 바뀌어 보세요. 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바뀌면 저 사람들 저 상황 못 합니다. 못하죠. 못해요. 그래서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이고 뭐 잘하면 다음에 또 맡길 수 있겠지만 네. 저렇게 이런저런 추문들이 나오고 양평 예. 고속도로 문제도 있었는데 말이죠. 예. 그럼에도 또 이번에 그렇게 선택하셨다면은 참 양평의 앞날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게요. 안타까워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법과 규제는 돈과 인맥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철저한 보안과 입단속을 요구하는 이들의 거침없는 행태. 언제까지 양평 국민들은 두고만 보실 겁니까? 여당인 민주당은 왜 이런 국민의힘 세력의 기득권들이 저지르는 이런 비리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건지 정말 참담할 심정입니다. 저희 열린감TV 취재팀은 오늘 공개된 생생한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양평 인허가 카르텔의 썩은 뿌리와 그 뒤에 감춰진 권력형 비리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열대야에 잠을 못 자서 힘들어요. 열대야 필수품 루나쿨 냉감 이불.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